오늘부터 뭐 전화가 돌아갑니까? 오늘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입니다. 오늘과 네. 내일 양일 동안에 컷오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뭐 당원들에겐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공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마이크를 조금 더 대주세요. 지금 네네. 피곤하셔가지고. 잘 안 들리나요? 잘 가까이 들리나요? 대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어쨌든 이틀간 지금 그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전화가 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저도 들어오면서 지금 봤는데요. 이게 공지가 지금 사전에 빨리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전화 여론조사가 돌 줄 알았는데 당원들에게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가서 1번 누구, 2번 누구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지지하냐고 이름을 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그것도 당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당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투표에 참여하게끔 독려도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그렇죠. 이거를 계속 컨벤션 효과를 갖고 오려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원들이나 저희조차도 투표 방식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에 혼돈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예비 경선 컷오프 네. 아닙니까?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내일은. 네.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자는 지금 한 10명 정도 나왔나요? 12명 아니었나요? 네, 12명. 네, 그럼 이제 4명이 컷오프 될 것 같습니다. 4명을 네. 이제 빼내는 네. 작업인데 통상 그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보면은 공천하기 전에 여론조사할 때 전화가 오죠. 네네. ARS가 오는 거죠. ARS. 그렇죠. 네. 주로 보면 뭐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번 홍길동, 2번 김민수, 뭐 3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그게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면접을 직접 네네. 전화를 네, 한다. 직접 전화를 한다. 야, 그러면 그 면접원에게 내가 김민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하. 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오늘 전화 받으시면 잘 응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문항 설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수가 맞냐고 재차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해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김민수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됩니다. 김민수, 나 김민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100번 물어도 김민수다. 그만 물어라.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자들 쭉 보니까 네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민수 후보자께서는 아마 예비 경선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판단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는 역할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냈던 일관된 목소리가 있고 저와 반대 입장에서 냈던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전 이게 국민과 당원들께 평가받는 길이다. 이번에 만약에 이 평가를 못 받는 쪽은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전 지금 일관되게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반대 목소리를 일관내게 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계속 내려면 이 당을 떠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당의 선명성이 강해지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당원 여러분들이 이 당의 선명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지금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댓글에도 네. 김민수 찍을 거다. 뭐 이런 댓글도 많고요.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수가 되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건방지고 오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수석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수석 최고가 될 때 이것이 지위의 개념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이 이 사람에게 많이 실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수석 최고가 더 많은 표를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당원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내 뜻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은 결코 쉽게 무시할 수가 없죠. 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네. 이제 8대2로 네네. 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 20 여론조사를 해서 네. 거기서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는 분이 수석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목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 최고란 지위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당의 오랜 간행상 그 사람을 수석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당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뜻을 대의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사람의 말은 곧 많은 당원들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석 최고인데 당론과 당의 입장과 좀 다르지만 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야 그거 안 돼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표를 많이 받았는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지금 뜻이 여기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 쉽게 무시하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지역번호 02나 070으로 오는 전화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뭐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전화 면접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김만수요? 뭐 김문수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민수. 그저 김민석도 아닙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석도 아닙니다. 네. 김민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전당대회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주요 아젠다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 모르겠는데 예. 책임 당원들에게는 투표 링크가 적힌 문자가 갈 거라고 합니다. 네, 책임 당원들에겐 투표 링크가 적힌 문자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지금 사실 확인은 안 되었고 현재 뭐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올라온 게 그러면 있습니다. 링크가 오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면 지금 뭔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이제 네네네. ARS 비스무리하게 네. 자기가 손으로 다 찍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투표처럼. 네네. 그죠?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것도 좀 당에서 선관위에서 좀 사전에 좀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좀 많이 홍보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홍보가 돼서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인지도 몰라요. 하물며 당원들도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기관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아주 표본 자체가 이 여론조사에 응한 표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의 개혁 방향 중에 하나다. 예, 바뀌어야죠, 이것도.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전체를 이 꿰뚫는 어떤 화두가 있다면 뭐로 보십니까? 두 진영에서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한쪽 진영은 투쟁이라고 보고요. 한쪽 진영은 극우 몰이. 혁신이라고 하지만. 네, 혁신, 극우 몰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당내 세력 싸움이라고 봐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당내 세력 싸움이 강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화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무조건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걸러내야 된다고 하고, 저도 속아내야 된다는 위주의 사람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저지선 중요하거든요. 개헌저지선은 분명히 지켜야죠. 근데 속아낼 사람은 확실히 샘플링을 해서 샘플로라도 속아내야 된다. 네, 이게 될 때, 왜냐면 이 밑에 정치적 견해라기보다 입장 때문에 누군가를 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예. 사실은 나는 저거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 이영풍 싫지 않은데 싫어하는 쪽에 서 있기도 하고요. 예. 속으로는 김민수가 좋지만 내가 김민수 반대 방향에 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샘플 한두 명만 정확하게 속아내면 저는 당 화합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이걸 아무도 속아내지 않고 다 같이 가자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지금 언론 보도 보면요. 네.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장동혁, 이강 체제로 굳어졌다. 굳어졌죠. 네.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는 지금 뭐 지지율이나 또는 화두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여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표현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법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어쩌자건 간에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정치를 못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누군가는 좀 더 부드럽게, 누군가는 좀 더 세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거는 같다. 본질적인 건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100% 일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100% 실천한다는 믿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보니까 했던 말 지키는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민수를 반드시 최고위원회에 넣어주십시오. 네. 만약에 당대표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거나 당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면 제가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제가 아직까지도 당대표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리고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이유는 제가 견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쫓아가는 역할이 아니라요. 당대표가 국민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뽑으나 결국에는 다 변할 거야. 예. 당대표 누굴 뽑든 결국 변할 거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정치판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가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차악을 뽑자. 얘가 좀 덜 배신할 것 같아. 덜 배신할 것 같다.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덜 배신할 것 같아요. 예. 예, 김민수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당 대표가 누가 되시든 그분들이 가는 방향이 국민들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잡아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어제 대전에 가서 네. 지금 이제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원내 투쟁도 해야 되지만 원외 장외 투쟁도 해야 된다. 뭐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야 뭐 제가 계속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투쟁이 곧 혁신이다라고 해서 어제 국회에서 또 포럼까지 이 말대로 제목 그대로 따서 포럼이 또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선배님들 전화가 오셨어요. 이 말 써도 되냐고. 이영풍 TV를 봤대요. 근데 이영풍 TV에서 김민수가 나와서 투쟁이 혁신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워딩이 너무 좋아서 회의를 하다 저걸 쓰자 했는데 원작자에게 이거는 허락을 구하자라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피라이트. 이것도 대선배님 정말 대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 우리가 좀 포럼의 제목으로 써도 되겠냐고 해서 영광입니다 하고 저도 초대받아서 가서 또 축사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지금 투쟁이 혁신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혁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투쟁과 내부적 투쟁 그리고 외부적 투쟁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 투쟁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자경화 척결입니다. 당내 자경화 척결. 예. 지금 이게 보수에서요 우경화를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우경화가 결국 뭐냐면 너무 보수 같은 거예요. 극단적 보수 같은 거예요. 너무 보수 같은 거예요. 아니 보수 집단에서 야 너 너무 보수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걸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보수잖아. 이런 거죠. 뭐 너 너무 아버지 닮았어. 이거 지금 아버지 말도 안 닮아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수 집단에서는 보수 정당에서는 좌경화를 걱정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지만 우경화를 걱정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기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이런 얘기들이 뭐 극우몰이로 나오고 당내 동료들을 극우몰이하고 지금 극단적 우파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당내에 이 정도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의 스피커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당내를 자경화시킬 수 있는 세력들이니 자경화 현상에 대해서는 중지해야 된다. 제가 보는 거는 내부 투쟁은 이거 첫 번째입니다. 내부 투쟁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개파에 의해서 개파는 사실 저는 정치 개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파가 없으면 이거 정치가 아니에요. 개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줄서기용 개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 내에서요 정치적 비전과 목적에 대한 개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 정당의 뜻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보수주의를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비전을 내야 돼. 근데 이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개파는 긍정적 개파예요. 야, 이영풍이 지금 보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 너무 멋있지 않냐? 보수가 가야 되는 방향 저거 아니야? 하고 모이면 이 개파는 긍정적 개파입니다. 그럼 여기에 경쟁하는 개파들은 또 더 나은 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줄서기용 개파가 되면요. 야, 이영풍이 이번에는 당대표 될 것 같은데 저기 줄 서자. 했다가 야 이제 이영풍 힘 다 빠졌어. 이번엔 김민수가 돼. 김민수한테 줄 서자. 의리가 없는 거예요. 뜻과 비전을 같이 하면 의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권력을 쫓기 때문에 의리도 없고 내부 결속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말했던 줄서기용 개파를 없애야 된다. 대신에 비전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 비전을 스스로 개발하다 보면 리더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데 이때 개파는 긍정적인 개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 투쟁은요. 첫 번째로 지금 정치보복 중단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치 보복?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란 수사로의 확대라든지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을 압수수색이라든지 모든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중단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선수들 지켜야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선수들을 지켜야 싸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타겟 삼을 사람들은 자기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부터 팔다리 묶을 겁니다. 이거 막아줘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집단 공격할 때 분노해야 된다. 내 동료를 공격할 때 분노해야 된다. 지금 우리 집단이 공격받고 있고 우리 동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그 말하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 본선 가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 대한 규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한 규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중국의 이상한 물체가 지금 서 있는 거 있죠. 저거 철거 규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핵 폐기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북핵 폐기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쟤네들 지금 가짜 오염수 갖고도 집회 투쟁을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죠. 윤석열 대통령 발목 다 잡았습니다. 1조 2천억 썼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왜 북핵 폐기물이 지금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만약에 지금 진짜라고 하면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바다에 진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근거리 바로 같은 바다 아닙니까? 그것도 수도권에. 수도권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거부터 규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아까 그 중국의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거랑 똑같아요. 영의 영토를 침범한 거랑 똑같다.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 그럼 여기에서 핵 폐기물이나 지금 중국 구조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선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안팎으로 투쟁할 때 우리들이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 너무 많죠. 여기서 읊으라면 투쟁할 게 한 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FTA나 너무나 많죠. 네.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댓글에서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수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그 최고위원 투표할 때는 무조건 1번 김민수부터 찍어놓고 다른 사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지금 이 투쟁 로드맵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최고위원 자리에서 오늘의 성명서가 어떤 게 나오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고 이런 것들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고위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투쟁할 수 있는 멤버들로 딱 짜여지면 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멤버가 바뀌면요. 제가 어제 타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람이 바뀐다고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야, 어차피 당대표 누가 되든 똑같아.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어차피 똑같아. 사람 바뀌어갖고 당 바뀌는 거 봤어?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99%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 바뀌어서 당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플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 애플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한때 정말 쇠락의 길을 걸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다시 들어가고 나서 아이폰 등을 통해서 제2의 애플 전성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거 사람 한 명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한 명의 힘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김민수가 사람 한 명의 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김민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당의 확실한 변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계엄을 유발한 자들도 공범이다. 그래서 민주당 니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미 똑같은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것은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단편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계엄이나 탄핵은 역사의 한 줄기 흐름인 거예요. 이 흐름을 다 얘기하자면요. 대통령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얘네들은 탄핵 운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리고 지금 행정부의 발목을 다 잡았던 거예요. 예. 탄핵 소추 전까지 29번의 탄핵 소추를 일삼으면서 지금 행정부 수장들의 발목을 다 잡았던 겁니다. 이거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마비시켰어요. 행정부 마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을 니네들도 말 안 들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거 지금 사법부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전쟁 같은 상황, 전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행정 기능이나 사법 기능이 현저히 마비돼서 사회 질서를 교란할 때는 어떻게 계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이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하게 돼 있냐? 대통령이 판단하게 돼 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도 써요.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다. 네. 지금 대한민국 행정을 마비시켰잖아요. 대한민국 행정을 마비시켰다는 건 지금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데 가서 무릎 꿇고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나한테 투표한 국민들이 무릎 꿇는 거잖아요. 진 사람한테, 진 이재명한테 그렇죠. 이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지금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계엄 잘했어, 잘못했어. 여기에 넘어가는 정치인들은요, 이거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하지 마세요. 계엄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거에. 계엄 잘했어, 잘못했어. 탄핵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얘네들은 지금 쪼개서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한 흐름으로 놓고 보면요,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고요. 네, 계엄 잘 됐냐 잘못했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정치인분들. 대답하기 곤란하면 역사의 흐름으로 펼치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제가 아까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란 수사 등에 대해서 규탄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규탄하는 것도 그냥 규탄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요, 지금 우리들 국민의힘 이때까지 했듯이 피켓 하나 들고 나와서 규탄한다 하면 얘네들 씨알이라도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이거요, 지금 정말로 강도 높게 당내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당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됩니다. 당이 집회 주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매주 토요일이든 매주 일요일이든 정말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뒤에서 너희들이 시위하면 우리들이 메시지 정도 내줄게라는 지금 이런 마인드로는 이건 투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대변인단일 겁니다. 대변인단이 당의 입입니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변인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도 1번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선돼야 실행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하는 순간 전략이 노출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전략이 노출되는데 계속해서 전략을 요구하세요. 전략은 노출되는 순간 전략이 아니에요. 그럼 방어가 돼요. 예.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있다. 실행해볼 시도조차 해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보세요. 좌파 시민단체가 정말로 많거든요. 좌파 시민단체가 민주당 공격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선배님? 없죠. 없습니다. 예. 근데 보수 시민단체 몇 개 안 되는데 공격의 방향이 통상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좌파 정당들, 좌파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정당들이 지금 한 민주당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뭐 저기 진보당도 있고 또 뭐 있죠. 정의당. 예, 정의당도 있고. 뭐 저기 또 민주노동당. 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사회민주당. 많잖아요, 지금.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 조국당. 조국당. 얘네가 지금 민주당을 메인으로 공격하는 거 보셨나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창당도 안 됐는데 창당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함께 싸웠던 사람들, 우파 유튜버들 일부 다 당의 공격 방향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우리 당을 향해 있어요. 우리 당을 비토하고 있어요. 왜? 예. 욕먹을 짓 하니까요. 예. 욕먹을 짓 하니까요. 예. 근데 욕먹을 짓을 해도 공격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지금 좌파 세력 플러스 우파 시민단체 플러스 우리 당에 있던 이젠 탈당한 지금 우리 보수 진영 플러스 보수에 창당하는 세력 플러스 죄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를요, 지금 단 한 번도 보수의 세력을 제대로 규합하려는 시도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국민의힘이요. 이거 규합되면요, 절대 좌파 세력한테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구슬을 껴야 보배죠. 구슬들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 다 극우라고 하고 지금 안 깨고 있으니까 그렇죠. 꿰어야죠, 이거. 꿰어서 역할 분담해야죠.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김민수 후보자님이
너무 지금 피곤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 보이나? 피곤해 보이면 안 피곤해 되는데. 보여 지금. 엄청 힘들어 보이십니다. 피곤해 보이면 그래서 안 되는데.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네. 오늘 우리 우잘사 프로그램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체력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주제가 피곤해요. 네, 우리 당의 하는 행태가 피곤하고 이 말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피곤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싶고 그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주제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인도에 3대 신이 있거든요. 창조의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습니다. 자, 왜 파괴의 신이 대표적인 3대 신에 들어갈까요? 시바 다 아시죠? 네. 자, 파괴가 이루어져야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정말로 어떤 새로운 창조가 되기 전에는 완벽히 파괴되더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파괴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 파괴의 과정이 끝날 때쯤에 새로 태어나는 창조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보수주의, 미래 담론을 가진 보수주의 가치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 저 김민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부지법 판결 난 거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사법부가 사법부이기를 포기한 판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부 변호사협회 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서부지방법원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재판을 한다. 이게 바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판결을 하면서 법치에 도전하고 법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 이런 식의 판결 이유를 댔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서부지방법원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격인 서부지방법원이 판결하는 그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누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한다면 법원을 바꿔라. 당연히. 피해자가 자기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없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제3자가 판결을 해야죠. 적어도 서부지방법원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면 천대엽 씨 특히 천대엽 씨가 그렇게 그 서부지방법원까지 와서 대법관이라는 지위로 거기까지 와서 생쇼를 할 거라면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데서 판결을 해야죠.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그래서 원님 재판 된 거 아닙니까? 원님 재판 된 거죠. 원님 재판을 스스로 해놓고서는 원님이 공격당했으니까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서부지방법원 이 판사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판결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서부지방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이제 그 피고인들이 현재 주소지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법률상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다 구속돼 계시니까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겠다. 저희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다 그렇게 독립적이고 다 양심적이라면서요.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을 안 옮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 관할이라는 게. 그런데 부득불 모두 다 기각하고 특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연기에 그냥 재판 그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 이송 신청을 전부 다 각하 기각해 버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대엽에게 장악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하수인이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였나 라는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적용하는 기관이죠. 근데 사법부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것도 이 도를 넘어서 만드는 거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원래 정지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화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 지금 그 말씀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 84조. 네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 사법부가 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조항을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그때는 이 좌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형사상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 수사는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근데는 지금은 또 반대로 하는 거죠. 소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재판이고 뭐고 다 안 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나라의 이재명 재판소, 인민재판소에서는 할 수 있는 해석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헌법은 그대로인데 형사소송법도 그대로죠. 헌법도 그대로고. 그런데 해석은 계속 달라지는 거죠.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이재명의 입맛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한없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과연 법치를 서부지방법원에서 저항권을 행사한 우리 청년들이 위협했을까요? 아니면은 요따구로 해석을 해서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갖다가 잠탈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온 사법부가 법치를 위협했을까요? 사법부가 그렇게 한 거죠. 네. 큰 틀에서 보면 그죠? 그럼요.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관인 때는 기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가 법관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아니 본인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정당하게 판결할 거예요. 나는 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법에서 하지 마. 불공정해 보여. 이거죠, 사실은. 전혀 훌륭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본인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들은. 자, 여기 보면은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기만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2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데 근데 취재진은 또 무혐의. 이거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공익 목적으로 들고 가서 찍었다고 하는 거는 예. 사실 저쪽 진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냥 촬영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구속이에요? 예. 근데 저쪽은 물론 이제 집유가 나온 분도 있고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저쪽 그 좌파 쪽에서 찍었다 공익 목적이라서 한 거는 벌금형을 때려주는 거예요. 벌금형을. 심지어 이제 언론이다 내가 내 언론이야. 특히 JTBC, MBC 뭐 이런 거야. 그러면 무혐의. 재판 기소도 안 했습니다. 기소도. 지금 이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은 저쪽 진영에서 나는 촬영을 한 거고 내가 다큐멘터리 뭐 어쩌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 정치 성향이 좌파면은 거기에 공익 목적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고 정치 성향이 우파고 자유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면은 갑자기 공익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편파네요. 편파. 완전 편파죠. 완전 편파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사법부가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판사가 자기가 뭔데 결국에는 좌성향으로 살아라 인간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잘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포는 다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라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법부에게 이런 권한을 줬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 재판정에서 이 판결 소식을 듣고 쓰러진 분도 계세요? 쓰러졌다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봐야죠. 억울함을 예.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법치가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법치가 공격당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좌파들이 집회를 하면서 경찰을 막 두드려 팹니다. 민노총. 이건 법치가 공격당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을 공격한 거랑
다 갔어. 차은경이 구속영장 발부하고 갔잖아요. 예. 판사도 갔고 예. 서부지방법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 건물에 들어간 거랑 어떤 게 법치를 공격한 겁니까? 저는 이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계속 법치를 공격했다 그러는데 법원 건물이 경찰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어허. 사실은. 예. 아니 경찰을 더 보호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무슨 판사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경찰은 다 훈방. 예전에 저쪽 진영에서 우리 정청래 같은 사람 폭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설치고 다녀도 다 풀어줬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 법원 건물 무너지는 것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천대엽 같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가이드를 주니까 결국에는 법원 건물 공격당하는 게 일반 어떤 국민들이나 경찰들에 대한 침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네. 민노총 세력이 이 시위를 하다가 네.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2명인가가 서울 은평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네, 바로 풀려났어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아니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진영에 따라서. 아니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유우파로 살면은 뭐 형을 1.5배 가중한다라는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판사들이 저는 제가 오늘 좀 열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주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준 대로 하는 게 판사지. 법을 창조하고 본인이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내가 가치 판단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가령 앞으로 뭐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한다. 역사적으로는 군부가 쿠데타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뭐 있을 수 있죠.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행태지만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령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럼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에 그 저항할 수 있는 판사가 몇 명이나 나올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 그런 상상을. 결국엔 지금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아니면은 예전에 그 문영배 같은 논리라면 결국엔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성공하면 다 성공한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적법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이재명도 쿠데타라는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사법내란 국회 독재를 갖다가 실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지금. 결국엔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굴복하는 거는 전부 다 합법이고 합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힘센 쪽에 붙는다. 힘센 쪽에 붙는다. 그렇게 할 거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하나의 틀로 둘 필요가 없다. 축으로 둘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행정부의 사법총리 대신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됩니다. 왜 이걸 갖다가 독립성을 그렇게 보장해달라고 그런 소리만 했었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엔 독립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스로 권력에게 종속하는 결과를 초래합니까? 판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 지금 재판 과정을 쭉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세 축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서로 견제, 감시 이런 것인데 그렇게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영장 강제 집행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무슨 카메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간 모양이죠? 그 건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일단은 구치소든 뭐 아니면 교도소든 이 교정시설에 검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 집행은 누가 하느냐? 교도관들이 하는 겁니다. 교도관들이 하는 거죠. 거기 무슨 권한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심지어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저희가 변호인이 접견할 때도 전자장치 다 두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건 너 같은 뭐 변호인이니까 그런 거지. 수사기관 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피의자나 누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치소에 오잖아요. 구치소에 오면은 전부 다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수사 접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접견실에서 수사 접견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는 법무부 교정국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지 다르죠. 않습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결수든 미결수든 간에 법무부 교정국이 관할하는 거죠. 그러면 특검이 막 마구 들어간다? 또는 뭐 카메라 들고 들어간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엄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구속을 왜 했습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의 필요성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주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게. 예.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 인정하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이라는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게 구속의 최선이에요. 근데 자꾸 수사기관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구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인치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구속된 사람은 여기저기 그냥 끌고 목줄 채워서 끌고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검이 무식한 지점이죠. 아하. 인권의식이고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제로니까 저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대법원 판례도 있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구속돼 있는데 뭘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하냐. 구속돼 있는데. 그렇지. 당연한 건데 이번에 또 발부를 했어요 또. 저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결국에 그러면 그 발부했다 칩시다. 그러면 발부를 해서 그거를 누가 그러면은 끌고 올 수 있느냐.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뭐 카메라 들고 무슨 뭐 특검 검사들을 갖다가 깡패들을 뽑아가지고 깡패들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거 끌고 올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대로 교정국의 관할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데려오는 어떤 인치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교정국에 보낼 수 있는 공문의 이름이 뭐냐? 협조 공문이에요. 협조. 협조 공문이죠. 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조 공문 하나를 들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무나 끌고 오겠다? 이거는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유린해 왔는지를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하.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담요로 그냥 뚫뚫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무식한 말 아닙니까? 무식한 놈이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담요로 뚫뚫 말아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담요말이를 해야 되는 거는 정청래 본인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지금 법치가 완전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인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되는 것처럼 막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잡는 길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형사소송법상의 어떠한 인권을 말살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정청래를 훗날에 예. 이불로 말아서 끌고 와야지.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는 지가 얘기할 거 아니야. 지 입으로. 그래야지만 법치가 회복된다.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저런 진짜 수준 낮은 인간한테 저런 소리 듣고 사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이 네이만 입고 버텼다. 뭐 이런 브리핑을 뭐 특검이나 법무부 통해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이거 완전히 인권 침해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예, 정신 나간 겁니다. 왜냐? 예. 자, 절차는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지. 예. 무슨 자기네들이 절차 자체가 성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렇게 공보 담당이라고 앉혀놨으면 자기네들의 수사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입 다물고 기소를 하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데 뭘 합니까? 계속 우리가 뭐 했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뭐 소환을 통보했다. 뭐 이번에 가서 끌어올 거다. 이걸 뭐라 그러냐? 특검 공보 담당이 아니라 수사 캐스터다. 아, 수사 캐스터. 기상 캐스터 있잖아요. 예. 구름이 옵니다. 네. 비가 내릴 겁니다. 자기네들의 수사 절차가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성과가 날 게 없으니까. 이게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것이 특검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검사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 와보면 특검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 입을 못 댄다니까요. 왜? 무식하고 모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검사들 기존의 검사들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본인들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영장 들고 생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언론 플레이. 그렇죠. 정치쇼. 그런데 뭐 무슨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속옷을 입고 어쩌고 했다?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약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무슨 수사의 기밀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 수사를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라는 아주 저급한 인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OECD 한 10등 국가쯤 된다고 하는데 가령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 가령 전직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뭐 반스만 입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나라 있습니까? 아, 놀라운 얘기죠.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상이 뭐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 때 갑자기 코를 푼다거나 하면 카메라 확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격을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일부러 창피를 줘서 스스로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무식함의 근본적인 그 잘못이 어디서 초래되느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초래되는 겁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혼 동물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변혼 동물. 네, 아. 속옷 입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판사 출신이라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고 수준이고 법치주의의 뭐 유린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사실. 참 지금 저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안과 질환이 좀 있어서 좀 실명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교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오히려 못하게 민주당이나 특검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 걸 하면 마치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다 수감 시설 안에서 다 그냥 수감 그 자체로 형벌을 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미 뭐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뭐 병원에 와서 긴급 맞습니다.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으신 걸로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피고인이나 아니면 한 명의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인권이에요. 근데 그걸 혹시라도 할까봐 예전에 뭐라 그래요? 막 그 탄핵 심판할 때 민주당에서 머리 만지고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냥 막 헐벗고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얼마나 저급한 거냐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전근대적인 그렇죠. 거의 구한말 후조선으로 퇴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품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자들을 바로 수구파라고 제가 칭하는 겁니다. 수구파. 네, 민주 수구파들. 민주 수구파. 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서부지방법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 때 지지율이 막 52%까지 올라갈 때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나와서 뭐 이렇게 관저압도 지키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다가 요즘엔 전부 입을 막아버리고 절연해야 된다. 뭐 지금 당대표 선거 있는데 절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훗날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지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지금도 된다. 부끄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극우랑 절연하는 것은 뭐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지지층이 누군지를 잘 모르나 본데 저희랑 같이 사실은 운동했던 분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개 딸 중에는 저희랑 같이 집회하고 그 예전에는 예. 문재인 시절에 그런 양반들이 지금은 한동훈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엔 한동훈의 얘기는 자기가 자기랑 절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극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극우는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에 척결되지 않은 수구파가 존재할 뿐이죠. 그 수구파는 누구냐?
바로 민주파리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세력들,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김종인, 유승민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수구파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파 내에서 한번 일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한번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선을 긋는다? 얼마든지 그어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그 당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요만한데 본인들은 여기저기 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그 콘서트를 이야기하면서 저런 정청래 당대표를 뽑아낸 김어준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동아일보 사설은 하다 뭐 전환길 면접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극우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좌파들 세계에서 뭐 김어준 이러면 와 굉장히 조중동도 뭐 경외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여기 우파 진영이 오면은 뭐 전환길 같은 저런 극우 세력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중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랑 똑같은 행태인데요. 힘 있으면은 가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탈을 쓰고서는 의원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선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을 사실 진짜 뭐 예를 들면 우리 훌륭하신 이영풍 대표님 앞에 앉혀놓는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 실력으로 보나 뭐 언변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그 인상으로 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탈을 씌워놓으면 근데 그 탈을 씌워주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기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김어준하고 전환길 대표님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누가 사람답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른다? 나는 그래도 김어준이 더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관련 소식은 저희들이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대통령을 함부로 구속하고 결국엔 의회 독재라는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들, 이 자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되어야만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법치가 바로 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우리 이영풍 대표님과 같은 우리 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민들과 끝없이 똘똘 뭉쳐서 격파해 나갈 것이다.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네.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 어제 원래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어제 여기 출연하시려고 했는데 필리버스터 출동하신다고 하시다가 어제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노정면 의원 다음에 예. 노정면 의원이 혼자서 끝까지 다 한 거 아시죠? 네. 저 진짜 9시간 되겠어요. 아하. 이 필리버스터란 취지가 원래는 소수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4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근데 24시간 제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야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 찬성 토론을 9시간 한 사례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여당 보고 정말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다. 진짜 나빠요. 독하다. 아주 독하고 독하다, 몰상식하고 예.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정말 정치의 폭거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방송사법 어제 통과됐잖아요, 그죠? 통과됐죠. 지금 사실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국회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그렇죠. 과학기술 방송통신. 이거 방송 3악법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되냐? 그냥 세상에서 노조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요. 국민들의 정신을 노조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영방송 말고 민영 보도 채널까지 다 잡아들였잖아요. 예, 이번 예. 방송에서는 그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편성, 사장,
뭐 이사회 모든 것들이 그냥 노조화되는 거예요. 물론 노조가 완전히 100%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가 민노총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나 그것들 심지어는 북한 사상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제 통과된 방송 3악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게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이른바 친민노총, 친민주당 세력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수진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하셨죠. 그렇죠.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최수진 의원님 출마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지? 막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최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면서 이제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투쟁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근데 개인사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카이스트 MBA 나오셔가지고 제약업계에 계셨는데 대웅제약 본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시작부터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늘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 대웅제약이라는 데가 아시는 업계선 다 알지만 정말 빡센 회사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견딜 수 없는 1년 만에 그 연구 본부장들이 계속 교체되는 그 정도로 힘든 회사였고 또 오너가 검사세요. 아, 그래요? 전형적인 검사시고 그렇지만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맨날 시도하고 혁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실패를 연속을 하고 이런 회사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항상 많은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평범하게 들어가서 10년 만에 연구소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제약사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예. 딴 데보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약사도 아니고 예. 그 당시에는 박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산무의 조건을 다 갖췄다. 여자고 약사 아니고 박사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성 우리나라 최초 본부장이 됩니다. 유리천장을 뚫었네요. 뚫었습니다. 아, 그 비결이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결과. 항상 결과. 근데 아시다시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때 코엔자임 Q10이나 우루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한 2번째 세계 최초로 이런 개발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뭐 법도 없고 이럴 때 그런 걸 뚫고 이제 가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시절이 되게 우울한 시절에 암울한 시절 항상 그런 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이 으쌰으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리천장을 뚫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세상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했던 업무를 하면서 뭔가 돌파하고 싶고 이 현실을 좀 파괴해야 되지 않을까. 되돌이로 가는 삶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하나 둘씩 영향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웅제약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우루사, 맞아요. 우루사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제약회사를 보는데. 저도 우루사 원료 제가 개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우루사 그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다 수입 제품을 썼었어요. 저희가 원료를. 근데 수입했던 거를 제가 직접 그 수입 원료를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양도 너무 적었고 우리가 시장을 확대하고 싶은데 원료 자체가 없어서 물량이 우리가 그 어느 날 원료가 끊어질 때도 많았고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즐거우시라고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에 지친 대한민국 국민을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우루사. 우루사 최고위원이시네. 완전히 역시 우리 대표님은 잘 만드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또 약간 가정사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참 뭐랄까요, 힘든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제약회사 본부장으로서. 이 아이들 키우는데 뭐 힘든 점 많으셨다면서요? 제가 회사 일을 또 열심히 하고 하다가 또
결혼은 했지만 애를 좀 늦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있으면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저희 아이가 자폐 1등급이었죠. 아하. 그럼 아주 심한 정도. 아하. 오직하면 7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말을 못했을 정도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했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그거여서 어차피 학교 안 보낼 거냐 보낼 거다. 그러면 1, 2년 늦어진다고 되겠냐. 그런다고 애가 나아지겠냐. 그래서 저는 그냥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를 집어넣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일반 학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뭐 어차피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아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저는 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어차피 저 혼자 못 키운다. 이 사회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생님들 도움도 많이 받고 주위에 진짜 우리 이웃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아이는 정말 그 동네에서 키우는 거다. 나 혼자 키우는 게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일을 몇 번 관둘까 사실은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좀 많이 배려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최초로 뭐 대웅제약의 가정 친화기업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여성들은 일과 그 가정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했고 또 우리 아이도 잘 커가지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도 우리나라 전체 학생체전 고등학교 때 삼관왕까지 해서 저병하고 자유형을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은 지금 장신대에서 피아노 피아노도? 교회음악교사 피아노 전공으로 지금 4학년 하고 있고요. 이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아이를 뭘 잘하고 이런 걸 키운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의 신체적인 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수영을 했고 또 소근육이 워낙 젓갈질도 잘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는 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남이 살아와서 어떤 성공 사례도 별로 없었고 이런 아이를 키우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냥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던 게 지금은 많은 보람이 생긴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그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제가 이름 말하고 싶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갑질, 수포 초갑질. 근데 오늘 최수진 우리 의원님 보니까 우리 자녀 키우는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보면 승리해내는 그 쟁취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거 국민의힘 대한민국 우루사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아픈 아이를 팔아서 정치를 하는 건 전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 모 의원도 그 인사청문회장에서 눈물을 보이고 근데 정말 저는 아픈 아이를 진심으로 키워본 엄마로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는 정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이제 정치인이 돼서 할 수 없이 진짜 완전 빨개 벗겨진 것처럼 저희 모든 거를 다 보여줘야 이렇게 다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면 모든 거를.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거지 제가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를 주위에서 거의 다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능력과 제 실력으로 모든 걸 돌파해 나갔다. 국회의원도 그래서 됐다 하고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좀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쉽게 하면 여의도 정치판이? 아수라장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아수라장이고 전 또 회사에서 30년을 생활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5, 6선 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정치가 국회가 이렇게 엉망이어도 이런 적은 본인들도 처음 겪는 일이다. 우리 그냥 같이 겪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답을 못 찾고 저 진짜 자충우돌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치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난장판인 국회는 처음 본다.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 다들. 네, 우리 최수진 맞아요. 의원님 이제 초선이시니까 네. 아마도 제일 난장판일 때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이 스피커 역할을 하셨는데 그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투적이다기보다는 좀 열심히 제 내면을 가지고 저를 이겨가면서 좀 일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막 투쟁하고 남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이런 성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일만 하면 되니까 일 열심히 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국회를 와서 제가 초선이에요. 그런 저를 과방위에 밀어넣으셨잖아요. 네. 와, 과방위가 모든 전투사들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뭐, 진짜 생각만 해도 거기만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배도 아프고 숨도 막히고 머리도 어지럽고 진짜 그런 거를 겪고 났더니 딱 1년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정치란 진짜 완전히 그 핵심에서 제가 1년 동안 투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노조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런 걸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은 무지당했습니다. 무지당하고 본질과 상관없는 말꼬리 잡고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 걸로 거짓말 시키면서 유도하고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마치 거짓이 완전 포장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절대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뜯어 고쳐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대변인이 또 됐잖아요. 대변인이 되면서 아주 신나게 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안 넘어가요. 걔네들 말한 거 다 잡고 있습니다, 요즘. 아하. 그래서 제가 전투사가 됐습니다. 투사가 됐습니다. 늦게 배운 뭐가 더 세진다고 하는데 지금 최수진 우리 의원님이 과방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원장이 최민희, 저쪽 간사가 김현, 그리고 YTN 기자 출신 노종면, 뭐 경인방송 한민수. 출신 뭐 등등 한민수, 뭐 국민일보 제가 그 인사청문회 그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갔을 때 진짜 봤는데 야 이건 뭐 완전히 난장이 그런 난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거의 이지메 시키는 수준이에요. 난 정말 일본 이지메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진수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박 4일을 그렇게 달달달달 볶고 그냥 부르고 극권과 상관없는 것도 불러놓고 나머지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면 저는 천벌받을 거라 지금 생각합니다. 인기욕 모독에 가까운 건데. 정말 심해요. 예, 이번에 그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지금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우리 당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지금 내부에서 총구를 내부에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로 뭉치는 거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이 보면 뭐 친한부터 시작해갖고 뭐 친윤 말도 안 되는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의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형제 싸움, 집안 싸움 그만해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부 싸움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뭐 정책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리고 에너지를 그렇게 내부 싸움에 쓰면 이게 밖으로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 당이 무조건 잘못했고 저는 반성해야 돼서 과거에 좀 매몰되지. 그리고 과거에 따지면 서로 잘못한 거 많습니다. 진짜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마냥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부 그렇습니다. 총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부 총질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헌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근데 자기 정치에서 반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정치는 짧지만 살아온 역사를 보면 결국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정말 진솔하고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정시하신 분들이 결국 큰 인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최수진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곱고 진정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그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혹시 뭐 관저 앞에 가셨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당연히 갔죠. 어. 왜 갔냐? 저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한 날도 너무 놀라서 계엄 잘못했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계엄할 일인가 할 정도로 물론 민주당이 진짜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나 몰지각하게 비헌법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수사권한 체포권한 없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때문에 집어넣는데 내란죄를 뺐어요. 그리고 뭐 그 영장 안 나오니까 판사들 뭐 그래갖고 중앙지검인가 갔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검으로 가고 말이 됩니까? 무슨 쇼핑하러 다니고 딱불 영장도 나오고.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 도장 마음대로 찍고 가가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 아니 그 피의자의 정말 그 권리조차도 보호하지 않았어요. 일반인들보다 못한 대우받아가면서 그런 조사를 받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저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 헌법을 수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법치주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앞에도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관저 앞에도 갔습니다. 그날 대통령 체포하러 온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도의 장소에서 분명히 우리 법 수호하자. 제대로 해라.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그거 말하는 거. 그럼 국회의원이 그때 그럼 자기 방에서 그거 눈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최수진 의원님 이 말씀하시니까 뭐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날 그 관저 앞에 엄청 추웠어요. 저도 맞아요. 그 운동화, 이 겨울용 운동화 신었는데 발가락이 나중에 얼어가지고 굉장히 추웠고 그 지난 1월 달이 정말 추웠습니다. 그죠? 그 관저 추운 앞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수진 의원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당원 계시죠? 많이 국민의힘 당원. 전화 오면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관저 앞에 간 4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최수진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고위원 되시면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최고위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통합하는 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이니까 공당으로서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상황 등에 대해서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과 그러니까 책찍과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아요. 의원들의 이런 역할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개량화할 수 있고 차근차근 싸우면서 뭔가 좀 당에 헌신한 구조를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의 다리를 좀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그분대로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당 내로 전달을 해서 그거를 뭔가 도움이 되든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당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원내가 예전에 그 우리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이렇게 좀 별도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원내의 목소리도 같이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과 소통, 참, 이것도 저 대변인 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당의 목소리를 국민한테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안으로 전달시키는 역할, 저는 그게 더 대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최수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저 형제가 7남매거든요. 누나가 5명입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나들이 이런 역할을 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우리 최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하려고 혼자 좀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당론으로 그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앉아도 투표하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럼 당론이 왜 필요 있고 왜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 최수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소통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당의 조직력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 참 지금 당 내부 분위기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운됐다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게 열심히 투쟁하고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탄핵을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면서 얘네들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한데 저희가 더 투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많이 다운돼 있고 있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좀 더 치열업 시키고 할 수 있는 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좀 기점으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 이런 걸 하면서 빨리 회복을 해야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도 최선을 좀 한번 다해보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거의 성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나 뭐 장동혁 후보 등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장외 투쟁도 하겠다. 원내 투쟁도 하지만 원외 투쟁으로 장외 투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당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 집회 현장에 나가실 거죠? 당연히 나가야죠. 관사 앞에서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 뭐 광장 정치 이런 분류를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광장 정치가 있고 내부 정치가 있습니까? 국민이 부르는 데는 전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 자꾸 갇혀서 그거그거 하는데 저는 아니 민주당 극자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당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정당이 각자 할 거면 그게 무슨 정당이냐고요. 근데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저는 항상 누가 됐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오늘 처음 보는 순수한 모습, 신선한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벌써 세 표를 최수진 후보에게 던진다.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또 의정 활동도 있고 지금 또 국회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 동안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보수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5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거는 민주당이나 어떤 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할 거고 제 최수진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장서서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많이 우리한테 고개를 돌아섰던 분들, 국민들이 다 우리와 함께 또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수진 의원을 오늘 모시고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댓글에서 나 10표 있다. 또 그 밑에 또 5표 있다. 지금 뭐 한 최소 20표는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수진 후보님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좀 더 길게 한번 또 대담을 나눠보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